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초겨울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오는 석양 무렵, 조관식은 경희원 어귀에 홀로 서 있었다. 황혼에 물든 하늘빛은 기이하게도 붉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게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110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이 고요한 능침묵은 조용한 경고처럼 들려왔다. 그의 손에는 갓 개봉한 봉황 문양의 붉은 인장이 찍힌 왕서 한 장이 들려 있었으나 그 내용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입궐 전 은밀히 경희원을 찾아가라. 반드시 혼자일 것이라는 구절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무런 설명도 명령의 이유도 없었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폐위 중인 자로 간주하겠다는 한 문장이 얼핏 보면 조롱처럼 아니면 위협처럼 담겨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쥔 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조용히 뒷걸음을 물러섰다. 주변은 적막하리만치 조용했지만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먼 나뭇잎 사이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음산한 기운. 관식은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고 제 발치에 그어진 누군가의 발자국 두 쌍을 확인했다. 그것은 오늘 새로 생긴 흔적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 능 주변은 금곤의 감시 아래 있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천천히 능 입구로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돌길 아래로 마른 낙엽이 으스러지며 쩍쩍 소리를 냈다. 조용히 따라붙던 두 명의 사령은 능 입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명을 받아 호위는 하되 능 내에까지 들어서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었다. 관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령의 표정은 무표정했으나 그들의 눈동자는 어딘가 불안이 떨리고 있었다. 경희원의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오래된 비밀이 이 고요를 덮고 있는 듯한 억눌린 숨결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능 안뜰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조용히 비단처럼 깔린 잎들이 그 누구의 발길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이 쌓여 있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잎더미를 헤치고 나아가자 마침내 그의 눈앞에 오래도록 닫혀있던 석실의 무늬 모습을 드러냈다. 조관식의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이 능은 단지 선친 이명준 공의 유택이 아니라 조관식 자신의 과거, 그리고 조씨 가문의 명예가 무너진 장소이기도 했다. 10년 전 부친이 영모죄로 몰려 자결하였고 어미는 병으로 단숨에 눕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지방을 전전하며 벼슬 없이 살았다. 그를 기억하는 자들은 한때의 선비 혹은 조씨 집안의 망령이라 불렀다. 그러나 왕의 갑작스러운 부름은 그 침묵을 깼다. 10년 만에 다시 불려온 궁정. 그것도 누추한 몰골이 아닌 암행의 자격으로. 하지만 그 초대장은 환영이 아닌 시험대였고 지금 이 능 앞에서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된 것이리라. 그의 시선은 석실의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봉인된 진실의 시작점이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는 노파들의 소문이 떠올랐다. 초겨울마다 능 근처에서 희미한 아이 울음이 들린다는 이야기, 밤마다 검은 옷 입은 자들이 드나든다는 이야기. 조관식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석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삐걱이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열렸다. 그 안은 어둠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무엇인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운이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절의 종이 아니었고 마을의 풍경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린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나무 사이 어딘가 붉은색 옷자락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명 그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때
뒷목으로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가 급히 몸을 돌리자 능 입구 너머 숲속에서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사내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그 걸음에는 군인의 태가 있었다. 오래전 왕의 호위무사들이 익히 쓰던 보법이었다. 관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서장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아비가 남긴 것을 확인하라. 이 순간 그는 알았다. 단지 무고를 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이 그를 이 자리에 다시 세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석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차가웠으며 심장은 가슴팍을 쿵쿵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오래전 부친이 남겼다는 물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조선을 뒤흔들 단서일지도 몰랐다. 밖에서 마지막으로 바람이 한 번 크게 불고 능의 문은 조용히 닫혔다. 조관식의 발걸음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경의원을 뒤로 한 채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선 조관식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모한 도시의 풍경에 눈길을 빼앗겼다. 북촌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골목마다 인파는 끊이지 않았고 저마다의 욕망이 얽힌 장터의 소라는 어릴 적 기억하던 도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겉은 번성한 듯해도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길을 지나는 백성들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고 관가를 지나칠 때면 농부들조차 발걸음을 낮추며 입을 닫았다. 조정의 공기가 막지 않다는 증표였다. 관식은 먼저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삼청동 외직사로 향하였다. 고위 관직이 배정된 자리에 비해 그 처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한길을 막을 창호지조차 군데군데 찢겨져 있었다. 마치 그의 귀환이 환영이 아닌 감시임을 말하듯 대문은 내외에서 잠금쇠로 채워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사령들의 거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는 이 낯선 대려를 두고 무언가 찜찜한 기운을 느꼈으나 외면한 채 소매를 털어냈다. 그가 짐을 정리하던 참 한 사령이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전하였다. 대소감께서 관가로 모시고자 하오니 삼가 차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소감이란 명색뿐인 국왕의 대신 실제 권세를 쥔 자 중 하나였다. 이름은 한정호,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후 지금은 형조판서 겸 내금의장으로 조정의 실세로 꼽히는 자였다. 조관식의 선친 이명준과는 과거 같은 스승 아래 수학한 사이였으나 연모의 판결 당시 한정호는 선친을 가장 앞장서서 단죄했던 이이기도 하였다. 그가 왜 조관식을 궁중으로 다시 부른 것인지 그 저희는 오리무중이었다. 관식은 옷깃을 여미고 관청으로 향했다. 한양 형조청은 늘 그랬듯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드나드는 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고 담 안에서 들려오는 회초리 소리는 하루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마당을 지나 대청에 이르자 문득 옛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이곳을 방문했을 때 대청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정우는 당시 젊은 무사였고 그가 내준 탕약 한 사발은 어린 관식의 손을 얼게 만들 만큼 뜨거웠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정무를 의논하는 대신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권세의 냄새와 도끼가 숨어 있었다. 1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도다. 내 아비의 얼굴을 빼닮았구나. 한정우는 천천히 술잔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그대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다행이오. 이제 조씨 가문도 다시 그 이름을 되찾을 때가 되었지. 그의 말은 겉으로는 호의였으나 그 말미에는 암시처럼 묻어나는 위협이 있었다. 우리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식의 권모술수였다. 관식은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관식은 문 밖에 놓여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하였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고
거대는 무인지문, 즉 보낸 이의 이름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본 그 두루마리에는 낯익은 붓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선친 이명준의 필체였다. 그러나 날짜는 영모 전날로 기록되어 있었다. 조심하라. 그 자는 호랑이보다 교활하다. 신락 같은 진실은 연양암에 남아있다. 연양암은 한양 북쪽 인왕산 자락의 폐사찰이었다. 선친이 생전에 자주 다녀온 곳으로 불경보다 세속의 인연을 가르쳤다는 뒷말이 따르던 곳이었다. 관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다. 그곳은 어릴 적 한 여인을 처음 만난 자리이기도 했다. 이름은 목난. 당시에는 궁중 악사였던 부친을 따라 잠시 연양암에 머물던 소녀였고 그들은 돌무더기 쌓기를 함께하며 오정을 나누었다. 목난은 훗날 기녀가 되었고 관식과의 인연은 부친의 몰락 이후 끊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떠난 뒤에도 매년 중양절이면 같은 자리에 초를 밝히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도성의 뒷골목에서는 그녀를 그림자를 기다리는 여자라 불렀다. 관식은 그 모든 이야기를 잊은 채 살아왔으나 지금 다시 그의 발걸음은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관식은 허름한 살인문을 통과하여 기생들이 모여 사는 노락당으로 향하였다. 문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서자 노파 주모가 그를 알아보았다. 오랜만이구먼. 그동안 참말로 험한 세월을 살았지. 허나 목난이 그대의 소식을 놓지 않더군. 주모의 말에 관식은 잠시 머뭇거렸고 이내 안채로 들어섰다. 그녀는 말없이 다과를 차려 그를 맞았다. 여전히 고운 자태였으나 세월의 흔적이 붓글처럼 그려진 눈가가 관식을 붙들었다. 목난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연양암은 아직 숨을 쉽니다. 다만 숨이란 언젠가 들킬 운명이지요. 그녀의 말은 명백한 암시였다. 연양암 어딘가에 선친이 남긴 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관식은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성의 어둠은 깊었고 운무에 가린 달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제 알았다. 왕이 그를 불러들인 이유는 단지 한낱벼슬이 아니었다. 한정우, 목난, 그리고 사라진 조씨 가문의 진실. 이 모든 것은 한 줄기 실처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실을 당기는 순간 얽히고 설킨 조정의 내면이 드러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니,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마주할 진실은 너무 오래 봉인된 것이었기에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관식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부친의 이름, 조씨 가문의 명예, 그리고 목난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엔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조정의 바람이 흔들릴 때였다. 그리고 그 바람은 바로 이 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병자년 늦가을, 조관식은 전라도 해안의 연평진으로 향하였다. 형조의 명을 받아 조세탈루와 곡물 누락을 조사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관식 스스로는 그것이 단순한 지방행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국왕의 서찰, 선친의 유서, 목난의 언급, 그리고 연양암의 단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줄기로 모이고 있었으며 그 실마리를 좇는 여정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듯한 예감이 들었다. 연평진은 안개가 자욱한 고을이었다. 특히 이른 새벽이면 뱃사람들도 노를 멈추고 기도를 올릴 만큼 안개는 무거웠고 고요했다. 해풍이 조용히 옷자락을 스치고 갈 때면 마치 보이지 않는 홀령들이 곁을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관식은 진영의 별장과 이름뿐인 수령을 차례로 면담하고 세금 장부를 살폈다. 숫자는 깔끔했으나 기록된 이름 중 다수가 석연찮았다. 김정려, 출가 후 실종, 박성우, 전년 타계, 윤초희, 아명만 기록됨.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죽은 자의 이름이 조세 납부 명단에 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겼다. 더욱 괴이한 것은 이 죽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가 마치 일부러 덧씌워진 듯 보였다는 점이었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일부는 지운 흔적이 역력했다. 관식은 해당 가문의 노인을 찾아 묻기로 결심하였다. 처음 찾아간 이는 80이 넘은 김만복이라는 노인이었다. 그는 관식의 질문에 머뭇거리며 대답하였다. 예, 정년은 제 손녀이옵니다. 병으로 죽은 지 새해가 다 되어가오. 허면 아직도 그녀의 이름이 장부에 남아있단 말씀이오이까? 노인의 눈동자엔 놀람과 더불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졌다. 이어 다른 이들을 찾았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미 죽은 자들의 이름이 해마다 공납 기록에 올라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관아의 실수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듯 말을 아꼈다. 하루는 마을 서쪽 바닷가의 작은 제단 근처에서 장례가 치러진다는 소문을 듣고 관식은 조용히 찾아갔다. 이미 땅은 덮였고 향 냄새만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윽고 들려온 연불 소리 사이로 기이한 노랫가락이 섞여 흘러나왔다. 그것은 궁중악가 중에서도 어린 궁녀들이 배워 부르던 자장가의 일부였다. 초승달이 지고 별빛 고요하면 어미는 창밖으로 아기를 재운다. 이 노래는 목란이 어릴 적 그에게 들려준 노래와 동일하였다. 그 순간 제단 주변에 모인 이들 중 누군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고 얼굴은 어딘가 기묘하게 창백하였다. 그녀는 관식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읊조렸다. 대감어른, 기억나십니까? 저를 데려가셨지요. 그 말에 주변은 얼어붙었다. 소녀는 분명 죽은 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초의 아명과 일치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싹했던 것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원망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남은 자를 부르는 훌령의 숨결과도 같은 음색이었다. 관식은 몸이 뻣뻣이 굳은 채 소녀에게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 순간 장례를 직전하던 승려가 나서서 소녀를 막아섰다. 이 아이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자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나 그 영혼은 이승에 속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는 관식을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다. 그대가 찾는 진실은 기록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은 진실을 덮기 위해 쓰이는 거짓의 껍질일 뿐 어리석은 자는 껍질만을 쥐고 진짜 살을 잃는 법이지요. 승려의 말은 모호했으나 관식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지금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조세 비리가 아니라 왕실과 연관된 더 큰 음모와 맞닿아 있는 듯하였다. 관식은 진영으로 돌아와 밤을 새워 장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문제의 이름들을 추려내고 그들의 사망 시점과 공납 시점을 비교하였다. 그러자 기이한 패턴이 드러났다. 죽은 자들의 이름은 특정 계절, 특히 가을 공납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그 곡물은 대부분 쌀과 무명, 그리고 향료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의문을 품은 채 관과 창고를 수색하였고 그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상자는 작고 검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중용불계라 적힌 태표가 붙어 있었다. 관리들에게 물었으나 누구도 그 상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수령조차 그 상자는 선전관이 보냈다 하였으나 왕실과 관련된 물품이라 감히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관식은 상자를 들고 다시 상좌함을 찾았다. 그곳은 연평진 북쪽에 위치한 작은 암자로 선친 이명준이 지방 근무 시절 자주 들렀던 장소였다. 그곳의 주지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고 지금은 노승 한 명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노승은 관식을 보자 깊은 탄식을 내쉬며 말하였다. 이름은 이름이로되 이름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뜻을 감추는 것, 그것이 세상의 수법이지요. 선대 대감께서도 그 진실을 쫓다 끝내 이름마저 잃고 말았지요.
관식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선친의 유서가 그리고 조정이 숨기고자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의 피와 혼이 담긴 이름을 도구로 삼아 권력을 유지해온 조정 전체의 거대한 기만이었다. 그날 밤 관식은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칼보다 두려운 것은 기록된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그가 감내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정치적 파장이나 개인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은 자들의 원혼, 그리고 그 이름을 빌려 살아가는 자들의 죄책감이었다. 관식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읊조렸다. 부친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싸움은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닌 기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평진에서의 조용한 풍랑이 지나가고 조관식은 다시 한양으로 향하였다. 바닷바람에 스며든 불길한 진실과 죽은 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실마리를 덮으려는 자들의 흔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선친의 유서에서 언급된 연양암을 향해 가야겠다고 결심하였으나 그 전에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도성 북쪽, 술고래와 손님들로 늘 북적이는 해월주점. 겉보기엔 남루한 초가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조정의 흉금을 꿰뚫는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었다. 그곳의 주모, 일명 노파주모라 불리는 이는 단지 술을 따르는 여인이 아니라 궁중 내막의 밝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관식이 주점에 들어섰을 무렵은 해질 무렵이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기왓장 위로 까마귀 2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모는 그를 보자 반가움보다는 긴장의 기운이 서린 눈빛으로 맞이하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작은 내실로 그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나무로 짠 장롱과 희미하게 바랜 병풍, 그리고 촛불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다. 12해 전 대감 어르신께서 여기에 들르신 적이 있소이다. 그날 밤 당신 아버님은 이 손을 꼭 쥐시며 눈물을 보이셨지요. 그리고는 그 손 안에 조심스럽게 이것을 쥐어주셨소. 그녀는 조심스레 장롱을 열어 작은 비단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건넸다. 관식은 그 주머니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호패 하나와 종이조각 2장이 들어있었다. 호패에는 이명준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황명정백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이는 황제의 명을 직접 받았다는 상징이었다. 종이에는 구슬처럼 또렷한 붓글씨로 단 한 줄씩 적혀 있었다. 의심하라, 웃는 자를. 믿으라, 침묵하는 자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관식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정우. 겉으로는 웃으며 국정을 논하나 그 안에서 맺혀있는 수심은 감추지 못하던 사내. 어릴 적 부친 이명준과 한정우는 궁궐 안과 밖을 함께 오가며 도성의 안위를 도모하던 버디였다. 그러나 역모의 혐의가 씌워진 날밤 가장 먼저 붓을 들어 역적 이명준을 엄벌할 것을 상소한 이도 바로 그였다. 관식은 눈앞이 어두워지는 듯한 기분에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다. 그 모든 것이 혼란 때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 때문이었다. 부친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은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노파는 차분하게 술잔을 내주며 입을 열었다.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하나 더 있소. 은밀한 자들을 보려거든 술자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보라 하셨지요. 그리고 연양암은 그 말의 시작점일 따름이요. 그녀는 연양암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연양암은 겉으로는 폐사찰이지만 실상은 궁중내금위가 외부의 임무를 감시하고 접선하던 비밀 통로의 초입이었고 조선 후기 혼란한 궁중의 갈등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특정 인물들을 유폐하거나 은밀히 문서를 보관하던 장소로도 쓰였다. 그 시절 내금위장 박서윤이라는 인물이 있었소. 그 자는 겉으로는 충직했으나 실은 명나라 잔당과 연계하여 국권을 뒤흔들려 했지요. 이명준 대감께서는 그 실상을 밝혀내고자 목숨을 걸고 그곳을 드나들었소.
하지만 끝내 그것이 화근이 되어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관식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세상이 어그러진 이유는 단지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의로 시작된 자들이 진실에 다가서는 순간 그것이 권력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단죄되었던 것, 그의 부친도 그 진실의 희생자였다. 그날 밤 해월주점은 뜻밖의 손님으로 들썩였다. 관식이 방을 나서려는 찰나 밖에서 무겁고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너 명의 사내가 갑자기 주점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매는 예리했고 허리춤에는 잘 벼린 단도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조관식 대감을 모시러 왔소이다. 형조에서 긴급히 부르셨소. 그 말은 분명 명령이었으나 관식은 그 말끝에 묻어난 경계와 급박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잔잔한 얼굴로 맞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허나 지금은 저녁 약속이 있는지라 날 밝으면 곧장 향하겠소. 그러자 앞장선 사내가 한 발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감께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부디 조심하시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이 관식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노파에게 속삭였다. 혹 이 밤 불이 난다면 그것은 실화가 아닐 것이오. 술독 밑에 보물단지가 있는 집은 불이 자주 나기 마련이지요. 노파는 웃음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비해온 사람의 담담함이 묻어나 있었다. 관식은 다시 밤길을 걸었다. 도성의 어둠은 검푸른 안개처럼 퍼져 있었고 골목 어귀마다 불빛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죽은 자의 이름이 불러낸 음모의 실체, 부친이 남긴 마지막 지침, 그리고 연양함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지 조씨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것이며 망각된 이름들을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입구에는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낮춘 자들만이 다다를 수 있는 법이었다. 유청은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모두 소진한 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장독대와 물레방아 소리가 그를 맞았지만 그 평온함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이 바뀌어도 담장은 그대로였고 우물 옆을 비켜 선 감나무는 여전히 푸른 잎을 떨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어딘지 모를 혼탁함이 끈적하게 남아있었다. 해월주점에서 마주친 자들의 눈빛, 그리고 형조로부터의 부름. 모든 것이 덫처럼 얽혀있는 듯하였다. 그는 마루에 무겁게 앉았다. 아랫목의 온기도 정갈하게 놓인 찻잔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문득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늦은 시각, 남루한 흑포를 걸친 산에 하나가 뜰하게 서 있었다. 검은 갓 아래로 들이운 얼굴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윽고 고개를 숙였다. 대감얼은 해월주점에서의 일은 다 들었습니다. 주모 어른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노파 주모가 예전부터 곁에 두었던 신복 중 하나, 이경호였다. 조관식은 그를 한때 궁궐에서 호위군관으로 본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은 궁중의 차가운 금기보다는 더 민첩하고 더 깊은 무엇을 품고 있었다. 주모께서 전하신 말씀이요. 연양함을 찾되 제단 아래를 뒤져보라. 돌무더기 밑에서 첫 이름을 발견할 것이니라. 관식은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첫 이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모든 실마리의 시작점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경호는 말을 마치고 이내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이튿날 새벽, 관식은 말을 타고 연양함으로 향했다. 인왕산 북자락에 위치한 그 폐사찰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길을 덮고 있었고
이끼 낀 계단 위엔 지난 계절의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담장 너머로 삐죽이 보이는 목재의 처마는 한때의 장엄함을 짐작해 했지만 지금은 허물어진 기와와 부서진 문살만이 남아 있었다. 관식은 사당 안으로 들어서 조심스럽게 촛불을 밝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쪽 벽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새겨놓은 법구경 구절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주모의 말대로 제단 아래쪽을 살펴보았다. 세월에 무너진 돌을 하나하나 치우던 중 그 아래에서 낯익은 문양이 새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어린 시절 부친이 종종 사용하던 문서함과 같은 구조였고 나무벼의 형태며 손잡이의 양각까지도 일치하였다. 관식은 손끝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종이 조각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편지는 붉은 먹으로 쓰여 있었고 글자마다 절박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이 조정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길들이고 있다. 이름은 곧 존재의 증표이니 그 이름을 도둑맞은 자는 다시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연평진에서의 죽은 자들은 모두 실상은 숨겨진 생존자들이며 그들은 권력의 그늘에서 이름을 빼앗긴 자들이었다. 관식은 손에 든 문서들을 조심스레 넘겼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정려, 박초혜, 윤서환, 이무열. 그 중엔 연평진에서 마주쳤던 그 기이한 소녀의 이름도 있었다. 그 이름 옆엔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표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연양함에서 부친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관식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다. 이름은 누군가가 널 기억하고 있다는 증표이자 내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가장 마지막 끈이다. 그러니 결코 그 이름을 잃지 말 거라.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사회에서 지워지는 것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조차 지워지는 것이었다. 관식은 상자를 닫고 연양함을 뒤로 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쓸어냈고 한 줄기 햇살이 무너진 대들보 사이로 비쳐들었다. 그는 그 햇살을 피해 걷지 않았다. 그 햇살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길 바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등에 지고 가는 자였다. 연양함을 내려오는 길,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는 다름 아닌 목란이었다. 그는 놀라지 않은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란은 단정히 머리를 따아 올리고 짙은 녹색의 저고리에 자주빛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얼굴엔 피곤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연양함의 진실을 마주하셨군요. 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 일에 발을 들였소? 목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3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날, 나는 우연히 그 상자를 보았고, 그 뒤로 나는 매년 중양절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촛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두 눈은 그간 쌓아온 고요한 고통을 품고 있었다. 관식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었다. 기억을 지키고 진실을 보존하는 마지막 증인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않았다. 인왕산 자락으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꾀꼬리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 순간 관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부친의 무죄, 조씨 가문의 명예, 그리고 이름을 도둑맞은 자들의 기억. 그 모든 것을 되찾는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엔 익힌 이름들과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 삼경 무렵 도성의 거리는 이미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어둠은 담장 너머로 포개지고 가로등 대신 등롱 하나 없이 촛불의 기척도 사라진 골목들마다 냉기가 흘렀다.
조관식은 짙은 흑색 포의를 걸치고 인왕산 자락의 연양함을 뒤로한 채 도성 안으로 숨어들듯 내려왔다. 밤의 한기는 옷깃을 타고 스며들었으나 그의 눈빛은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였다. 그는 곧장 한적한 북촌 뒷골목을 지나 송재 선생이 거처하는 옥서헌으로 향하였다. 송재 선생은 조관식에 붙인 이명준 공과 뜻을 함께했던 조정의 고루한 학인이자 그 신념을 꺾지 않고 강직함으로 고초를 견딘 인물이었다. 그는 일찍이 관직을 내려놓고 후학을 가르치며 은거하고 있었으나 그가 소유한 문서와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보다 더 강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옥서헌 대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앞에선 한 청년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짧은 긴 머리를 한 서생 차림으로 보였고 품에는 서책 한 권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조관식은 조용히 다가서며 물었다. 혹 송 선생을 뵈러 왔는가? 청년은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가 관식의 말투와 복색에서 단박에 예사인물이 아님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은 남원에서 올라온 유학 김유성이라 합니다. 송 선생께 편지를 드리러 왔사온데 방금 전 문지기께서 선생께서 병환이 깊어 뵙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조관식은 한참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기 어린 눈빛과 다부진 턱선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옥서헌 안은 조용했다. 마당가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억세게 버티고 있었고 툇마루에 놓인 백자 화병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외롭게 꽂혀 있었다. 그 고요함을 가르듯 내실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조관식은 신을 벗고 들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단 이불을 덮고 누운 송재 선생이 있었다. 쇠약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하였다. 그는 관식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다. 10년 만이군. 내 아비의 얼굴이 너를 빼닮았더구나. 관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선친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선생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옵니다. 송재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머리맡에 놓인 목단 문양의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 조정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담겨 있다. 허나 그 문서를 꺼내는 순간부터 너는 결코 물러날 수 없을 것이다. 다신 평온한 날은 없을 테지. 관식은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죽간 몇 개와 봉함된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위에는 을축년 5월 초 8일 내부라는 문구가 붉은 인장으로 찍힌 서찰이 놓여 있었다. 관식은 그것을 펼쳐들었다. 필체는 선친 이명준의 것이었다. 서찰의 내용은 놀라웠다. 조정 내 중추원에서 비밀리에 결성된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이 외국 세력과 은밀히 교섭하며 국정을 농단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고 낯설지만 권좌를 호령하는 자들의 이름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한 줄, 한정호, 본래 우리 집안과 의형제였으나 정사보다 야욕이 앞섰다. 그는 조선을 팔아 후세를 사려 하였다. 그 글거에서 관식은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한정우, 조정의 실세, 그리고 관직에서 관직으로 날아오르며 도성을 주름잡는 자, 그러나 동시에 아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이기도 했다. 송재는 희미한 숨결 속에서 입을 열었다. 그 자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 연평진에서 죽은 자들의 호적을 조작한 것도, 이름을 지운 것도 결국은 그였지. 그는 이름 없는 백성들을 버려두고 권세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뼈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자가 살아있는 한 조선은 조선이 아니게 되리라. 그 말은 선언이자 예언이었다. 조관식은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었다. 그가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송재는 마지막 힘을 내어 고개를 돌렸다. 기억하거라. 너는 지금부터 내 아비의 뜻을 잇는 자일 뿐 아니라
수많은 익힌 이들의 이름을 되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천둥처럼 관식의 가슴을 울렸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하늘엔 먹구름이 드리워 있었고 바람끝엔 먼 비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관식은 옥서헌을 떠나기 전 툇마루에 서 있던 김유성에게 말했다. 서울에 머무르되 송 선생의 곁을 지켜다오. 내 이 일이 끝나는 날 다시 찾아오겠다. 그 말에 청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비록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은 묘한 충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관식은 다시 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한 장의 서찰을 꺼내어 펴들었다. 한정우를 치려면 그의 신복을 먼저 끊어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 신복의 이름은 형조좌랑 박진해. 겉으로는 충직한 관원이지만 실상은 매번 밀무역과 문서 조작에 가담한 자였다. 그를 먼저 쳐야 한다. 조관식의 손은 상자 위에서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자가 아니라 칼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첫 칼날은 마침내 내일 새벽 형조의 정문을 향하게 될 것이다. 새벽여 명이 막 깨어날 무렵 한양 형조의 정문은 여느 날보다 일찍 정막을 깨뜨렸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거리에 달구름 소리 하나 울려 퍼졌고 숨은 잠은 벌써부터 중문을 열 준비로 분주했다. 조관식은 짙은 회색 도포의 검은 흙립을 눌러쓰고 마부 없이 홀로 말을 몰았다. 말굽소리가 조용히 돌바닥을 두드리며 형조 청사 앞에 이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지기 둘이 허리를 숙여 문을 열었다. 관식의 손엔 내수사에서 직접 하사받은 밀부가 들려 있었다. 겉으로는 일개 대사헌의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이번 방문은 조정 대신 암행사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행보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형조의 대청으로 향했다. 대청 한복판에는 이미 수척한 몸매의 박진해가 앉아 있었고 양옆엔 참봉과 주사들이 안절부절 못한 얼굴로 서 있었다. 조대감, 이 일은 시각에 웬일이십니까? 형조 사무가 아직 개방되지 않았사온데. 박진해의 말투는 공손하였으나 눈가엔 불쾌함이 번지고 있었다. 관식은 그를 똑바로 응시한 채 품에서 밀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전하의 밀지를 받아 이 자리에서 형조좌랑 박진해의 관직과 거처를 조사할 명을 받았소.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국법에 따라 처단될 것이니 순순히 협조하시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박진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좌우에 선 하급 관원들조차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물러서지 않았다. 조대감, 설마 이 조정의 법통을 걸고 개인의 원한을 푸시려는 것은 아니오이까? 이는 대형무도한 행위가 될 수도 있소이다. 관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말에는 분명 한정우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오히려 박진해는 누군가의 입을 대신해 경고를 전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내가 품은 것은 원한이 아니라 의무요. 이 나라는 기억을 잃은 자들 위에 세워져선 안 돼요. 연평진에서 지워진 이름들, 그 중심에 바로 박좌랑이 있었소이다. 그때였다. 대청 바깥에서 한 병사가 급히 달려들며 관식의 귀에 속삭였다. 대감, 남문 쪽 뒤채에서 숨겨진 문서함이 발견되었사옵니다. 호접 문서가 다수 보관되어 있사온데 그 안에서 폐문한 이름들과 중복 등록된 인물들이 확인되었사옵니다. 관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오. 박좌랑은 지금부터 금오루로 압송될 것이며 이후 3사와 의금부에 회부될 것이오. 박진해는 더는 항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해석되지 않는 표정이 떠올랐다. 두려움인가, 체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배신에 대한 분노인가. 그는 눈을 감은 채 스스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포박되며 그는 짧게 말했다. 이 일은 대감 혼자의 뜻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곧 알게 될 것이외다. 형조의 마당을 빠져나올 즈음 회색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올랐다. 관식은 조심스레 손을 들어 이마를 가렸다. 빛이 눈을 찌르듯 강렬했지만 그 따스함 속엔 오랜 어둠이 거치는 기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은밀히 해월주점을 찾았다. 노파주모는 조용히 그를 맞으며 작은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엔 뜻밖에도 기녀목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잠옷을 걸친 채 잔잔한 눈빛으로 관식을 바라보았다. 형조 일이 순조로웠습니까? 관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나는 한참 침묵을 지키다 이윽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연평진에서 올라온 이가 주점 뒤뜰에 다녀갔습니다. 자칭 일은 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죽간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관식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무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까? 정원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선대 대제학 정지상의 막내 아들이라 하더군요. 그 또한 이름을 잃은 이 중 하나였습니다. 목난의 목소리는 잔잔하였지만 그 속엔 천년 묵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관식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밤 한양도성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울림은 깊고 묵직하였다. 노파주모는 술상에 조용히 따뜻한 약주를 올렸다.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대감. 허나 누군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지요. 익힌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것이 곧 조선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따랐다. 그 술의 향기는 기이하게도 어릴 적 부친과 함께하던 진마루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밤하늘은 이미 짙게 물들어 있었고 창밖을 스치는 바람은 낙엽을 몰고 길 위로 흩날렸다. 그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권력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고 그 이름엔 사람의 삶과 역사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자들의 뜻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나라는 다시 제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복궁의 옛 담장을 따라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실려 흩날리던 초가을, 조관식은 태평정 서쪽 누가간에 있는 묵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은 왕명을 받은 고위 관료들의 밀담처로 알려져 있었고 오늘 그곳에선 뜻밖의 조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묵서당에는 이미 누군가가 도착해 있었다. 홍색 관복의 검은 익선관을 단정히 쓴 중년의 인물, 바로 의정부 좌참찬 이경호였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냉철한 인물로 오랜 세월 조정의 중립적 균형을 지켜온 몇 안 되는 대신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입장이 애매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누구의 편도 아니되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 그의 중용은 오히려 모두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관식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하였다. 좌참찬 대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경호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조 대감이 형조일을 마무리하신 뒤 곧바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을 보면 심중에 들인 일이 있으신 듯하오. 그는 마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는 듯 짧은 말 속에 의미심장한 기운을 담았다. 관식은 머뭇거림 없이 상에서 한 장의 서찰을 꺼내었다. 그것은 바로 연평진에서 회수된 명부 중 하나였고 그 안엔 이미 죽은 자로 분류된 인물들이 다시 태어난 이름으로 도성 곳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중 절반은 한정우 대감의 호적 관리 하에서 새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은 지금 조정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이름은 바로 백현서. 백현서는 현재 내수사 총관으로 있는 인물로 도성 물류와 금전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명민한 처세술과 완고한 행정력은 한정우가 가장 신뢰하는 자로 꼽히게 만들었다. 이경호는 그 이름을 듣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자는 10년 전만 해도 이름 없는 설이었지. 짧은 세월에 저리 높은 자리에 오른 배경이 수상하다는 말은 들은 바 있소. 관식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다. 그의 본명은 백용하. 연평진 수군 척후대 출신으로 오랜 기간 신분을 숨긴 채 은밀히 활동해온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살아있는 동안 도성의 물류는 끝내 한정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이 말은 곧 조선의 중심이 그들 손에 있다는 뜻과도 같았다. 권력은 명분과 지위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흐름과 조율에 의해 좌우된다. 백현서라는 인물은 바로 그 물줄기를 바꾸는 핵심 축이었다. 이경호는 한참 침묵한 끝에 낮게 물었다. 조 대감께선 이 일의 끝을 어디로 보고 계시오? 관식은 시선을 들어 누각창 너머로 흩날리는 단풍을 바라보았다. 백현서를 치면 한정우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질지는 미지수. 그의 등 뒤엔 아직도 이름 없는 권력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까지 함께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경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이름을 하나 넘기리다. 그는 품에서 은밀히 감춰져 있던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봉인된 그것은 흰 비단으로 감싸져 있었고 붉은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펼쳐보니 거기엔 상국노씨, 경희궁 후원 전처방 출신이라 적혀 있었다. 하급 궁인에 불과했던 노씨는 몇 해 전부터 궐 내 외진 창고를 관리하다 돌연 실종되었고 그 뒤로 궐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노씨는 왕비의 침전 주변에서 이명준 공의 비밀 기록을 정리하던 자였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궁인들 사이에 은밀히 전해졌지. 이 나라의 등뼈가 썩었다. 관식은 숨을 죽인 채 그 문장을 되뇌었다. 등뼈란 왕정의 중심이자 곧 조선의 원리였다. 궁 안에서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관식은 묵서당에서 나와 창덕궁 후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궁 담장 아래 오래된 회화나무가 바람결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 아래서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인은 바로 목란이었다. 그녀는 낡은 장옷을 여민 채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다. 송재 선생의 예언이 맞아가고 있어요. 이름을 잊은 이들이 하나둘 다시 깨어나고 있지요. 그들 중엔 절 기억하는 이도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 남자의 이름을 뱉었다. 이명준 공이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궁인 노씨, 그 노씨가 저를 알아보았지요. 어릴 적 대감댁에서 노씨가 저를 돌본 적이 있었대요. 관식은 숨이 멎는 듯했다. 세월의 강을 건너 이 모든 인연이 결국 한 갈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목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조 관원께 전해주오. 당신 아비의 뜻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고도 바위처럼 무거웠다. 관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좇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실이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었다. 조선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고 익힌 자들의 이름은 낙엽처럼 흩날리며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초겨울의 바람이 서촌 골목 끝자락을 휘감아 돌며 지붕 위 기와를 흔들고 있었다. 조관식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회현방 외진 고택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조정과 민간 사이에서 중간지대로 알려진 장소였다. 누구나 존재는 알지만 아무도 정확히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공간. 이곳은 비밀 서찰과 익명의 진술들이 모이는 이른바 무문당이라 불리는 암암리의 서고였다. 그를 맞은 이는 뜻밖에도 백발의 노 유생송재 선생이었다. 옥색 유생복을 정갈이 입은 채 담담히 차를 끓이며 관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은
한 시대의 의를 지키려는 동지의 결의였다. 다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그런 말을 직접 꺼낸 적은 없었다. 이맘때 되면 자네 아버지도 종종 내게 차를 청하러 왔었지. 눈이 오기 전에 바람이 좋다며 시를 읽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구먼. 송재의 말에 관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명준 공은 생전에 선비정신의 화신이라 불렸지만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조정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는 관식의 부친이었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다 모함을 받고 자결한 인물이었다. 선생, 부친께서 남기신 유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식의 질문은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닌 조선 조정의 근간을 흔들 증거였다. 송재는 아무 말 없이 장죽에 담긴 재를 털어낸 뒤 조용히 뒤편 장락함에서 낡은 종이 다발을 꺼냈다. 이것이 자네 부친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정 내 비망록이네. 이명록, 즉 이중 호적과 가명의 실태를 적은 명부지. 이는 단지 조정 내 부패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권세자들이 만든 허구의 인맥 구조를 드러낸 것이지. 관식은 그 낡은 종이 위에 쓰인 한자 한자를 눈으로 훑었다. 거기에는 한정호, 백현서, 박진해 등의 이름이 실명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들과 연루된 지방수령, 내수사 감독관, 권례 상궁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 하나가 관식의 손을 멈추게 했다. 이명, 황자, 선왕의 서자. 송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의 장자 계승 원칙은 엄격하지. 정비 소생이 아니면 황권 계승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지. 하지만 그 원칙을 흔든 사건이 예전에 있었지. 바로 선왕의 북방 유배 시절, 명나라에서 귀국 직전.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네. 이름 없는 황자. 조정은 그 존재를 철저히 감추었고 태어난 아이는 궁녀의 자식으로 호적되었지. 바로 그 아이가. 관식은 머리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조선의 피를 진실로 이었다면? 그는 자네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일세. 자네 부친이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고자 하였고, 그 때문에 화를 입은 것이지. 그 순간 묵직한 진실이 관식의 폐부를 찔렀다. 지금껏 단순히 권세자의 부패를 드러내려 한 싸움이 사실은 한 왕자의 존재를 되찾고 조선의 근본을 바로 세우려는 천명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회현방 뒷길을 걸어 나오던 관식은 우연히 한 무리의 시전을 마주쳤다. 장터의 야시장이 열린 날이었다. 사람들은 초겨울 바람에도 불구하고 모닥불 옆에서 곤밤을 팔고 아이들은 호롱불 그림자 아래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순간 관식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연등회를 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세상의 어둠은 등불 하나로도 물러간단다. 다만 그 등불을 드는 손이 진실되어야 하지. 그 말은 관식의 삶을 관통한 이념이었다.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한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그날 밤 목란이 머무는 해월주점의 뒷마당으로 향했다. 목란은 잠옷을 여민 채 마당에 앉아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소. 익힌 이름을 되찾고 감춰진 왕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것이오. 목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 낮게 속삭였다. 그 길끝엔 많은 이들이 원치 않는 진실이 기다릴 것이오. 허나 대감이 그것을 밝혀낼 때 누군가는 드디어 이름을 얻을 수 있겠지요. 저 또한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관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싸움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여정의 중심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하늘의 별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서촌 골목의 긴 그림자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한겨울 첫눈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조관식은 서쪽 사원부 앞에 조용히 말을 멈추었다. 눈발이 흩날리던 새벽녘, 고요하던 도성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적막했다. 사원부 대문 앞에는 이미 수호관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눈발 사이로 간헐적으로 얼어붙은 지붕 끝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관식은 등잔 하나만 오른 작은 내실로 들어섰다. 안쪽 작은 탁자 위엔 붉은 새뽕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사원부 영수 김희성의 낡은 붓글씨가 씌어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조용히 종이를 펼쳤다. 조관식은 이명을 따를 것이니 조정 중대사관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이 서찰은 왕명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봉함의 문양이었다. 그것은 바로 선왕의 인장이 새겨진 오박낙천의 문양이었다. 이명준 공의 죽음 이후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인장이었다. 즉, 조정은 이제 관식을 공식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조사자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했다. 종이를 접고 나서도 관식의 몸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눈물을 훔치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은 뻣뻣했지만 눈빛은 한층 더 선명해졌다.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여정은 이제 왕의 뜻과 만났다. 그 길은 더욱 험난하리라. 돌아 나오던 길목, 누군가가 속삭이듯 불렀다. 대감 어르신, 이리 오십시오. 그 목소리는 낯익었으나 의외였다. 광장 구석, 얼음 기운이 서린 석등 옆엔 노파 주모였다. 그녀는 쌀락눈 속에서도 검은 장옷을 덮어쓰고 있었으며 두 눈에는 묘한 불빛이 번뜩였다. 이제 공문서까지 받으셨군요. 이 일은 단순한 호적 누락을 넘어 권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주모께서는 도성을 떠날 시간을 정하셨소? 노파는 잔잔히 웃었다. 안 떠납니다. 이 싸움엔 제게도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연평진에서 이름을 잃을 뻔한 여인, 그 이름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관식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연평진의 기이한 사건은 곧 도성 전체의 사활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주모는 혼자이기 어려웠다. 낯설지 않은 운명처럼 관식은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나를 떠올렸다. 노파가 가리킨 뒷골목, 외진 처마 아래 홀로 서 있는 여인. 그는 주모를 따라 그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다. 쌀락눈은 잦아들고 바람에 실려오는 온기는 예전보다 덜 차가웠다. 그 끝에서 목란이 있었다. 그녀는 장옷 대신 검은 비단을 두르고 있었고 눈가에는 잔잔한 여운이 떠올랐다. 두 사람의 눈빛이 겨울 공기 속에서 부딪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조대감, 이 싸움은 이제 하늘의 뜻과 맞닿았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이 이름을 되찾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허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댄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요. 관식은 목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다. 싸움은 진실을 밝히는 일만이 아닌 익힌 자들을 위한 위대한 효의 실천이리라. 얼어붙은 겨울날,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약속했다. 이름을 지켜내고 기억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임을. 그리고 그 연대가 도성을, 나아가 조선을 흔들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쌀락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성의 첫눈처럼 그들의 결의도 희미하게 시작되었으나 곧 밝은 눈빛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정체를 감춘 권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빛이 되어 어둠 속에 묻힌 이름들을 환히 비출 터였다. 초봄의 햇살이 서촌 돌담길 위에 부드럽게 내리쬐 무렵 조관식은 긴 여행 끝에 안산 사직단 가까운 옛 사가에 도착했다. 눈 녹은 흙길엔 진흙이 어지럽게 깔렸고
담장 위에 허물어진 자태의 등나무는 마치 잊혀진 역사를 옹월대듯 가지를 늘어뜨렸다. 그곳은 바로 봉당 내에도 논란이 되어온 공론장, 백로공사였다. 관식은 마루 아래 첫 발을 내디뎠다. 문득 방 안에서 들리는 낮은 호흡과 살짝 들린 종이 긁히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안에는 경상좌수사였던 이재호가 있었다. 그는 형조개혁의 중심에 서면서 백현서와 함께 권세를 유지하려 했으나 지난번 박진의 탄핵 때 큰 타격을 입었다. 붕당에 축적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가 여기까지 피신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재호는 관식을 보자 당황한 기색 대신 곧 담담히 종이를 덮었다. 조 대감, 여기까지 왜? 관식은 서늘한 눈빛으로 방안을 스캔하며 가만히 말했다. 조정은 더 이상 거짓으로 이 땅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누구도 이름을 잃고 누구도 진실을 그늘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호의 눈가에 작은 흔들림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에 다가갔다. 바깥으로 온 연두빛 새순이 움트는 사직단 대한문이 보였고 사방엔 아직도 봄비에 젖은 향기가 가득했다. 관식은 그 풍경 속에서 인간의 희망과 고난이 뒤섞인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고백했다. 저는 백현서를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자는 권세의 상징이자 동시에 시대의 필연이었으니라. 관식은 침묵 속에서 가만히 들었다. 그 고백엔 단순한 권력 의지가 아닌 나라의 안정을 위한 갈등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재호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다. 이제야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조 대감께서 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 또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관식은 이재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백현서의 명부부터 황자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의 구도를 드러낼 증언.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루 끝에 햇볕이 내려앉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히 감쌌다. 관식은 문득 방 안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닫혀있는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더욱 눈에 띄었다. 그 안엔 무엇이 있습니까? 이재호는 상자를 조심히 손에 들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래된 은으로 덧댄 문양이 고귀함을 증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미니어처 화첩과 작은 다과 한 벌, 그리고 백로공사라는 붉은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관식은 손을 떼지 않은 채 화첩을 펴보았다. 그 속엔 가느다란 붓으로 그린 얼굴들이 있었고 그 아래엔 이름 대신 망즉기억이라는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있는 것이 곧 기억이라는 뜻, 얼굴마다의 시선은 저마다 고통과 자긍, 침묵과 결의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재호는 상념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그림들은 이름을 되찾은 자들의 초상입니다. 백현서도, 그의 밑에 숨겨진 황자도, 이 공사의 은밀한 동지들이 만든 기념입니다. 백로공사는 곧 진실을 되새기자는 모임이었고, 이 정체는 그림 속 그들의 역사입니다. 관식의 가슴이 저려왔다. 이름 없는 자들의 얼굴이 얼굴 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그는 화첩을 보며 속삭였다. 망즉기억. 시대의 논리가 이 말 하나로 귀결되는구나.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얼굴과 이름을 조정해 올려야 합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권력의 왜곡된 구조를 붕괴시킬 증표가 될 것입니다. 관식은 화첩을 상자에 다시 넣고 결연히 닫았다. 이제 백로공사의 진실을 공론화하고 곁에 있던 자들 모두를 증언으로 세우겠습니다. 백현서, 황자, 박진해, 한정호.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의 얼굴까지. 이재호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부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직단 마당에 첫 새싹이 돋듯
새로운 조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증언을 위해 마을로 내려가겠나이다. 관식은 고개를 숙이며 허리를 굽혔다. 그리 하시오. 자네의 증언으로 백로공사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조총으로는 꺾을 수 없는 진실의 힘이 도성을 휘감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오래도록 마주보았다. 방 안엔 잔잔한 봄볕만이 흐르고 있었고 사직단의 초록이 그 빛을 은연중에 받으며 은은하게 융화되었다. 익힌 이름들과 얼굴들은 이제 기억이 되어 사직단 가까운 이곳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초여름, 노란 별꽃이 사직단 뒤편 언덕을 수놓던 계절, 조관식은 다시 도성 안을 누비며 바삐 움직였다. 도성 북동쪽, 장안문 너머의 대규모 민간 부흥 공사 현장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이곳은 인재등용과 동시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확장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공사였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쥔 종이엔 곳곳에서 이름이 지워진 이들의 호적과 지주들의 토지 몰수 처분 기록이 뒤섞여 있었다. 그 기록들은 공사 자금을 명목으로 지방 수령과 권세자가 서로 결탁해 백성들의 권리를 침탈한 정황을 드러내었다. 조관식은 눈가에 서린 땀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단지 권력자의 부패만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의 삶과 터전을 보호하는 일이었음을 느꼈다. 한낮의 대기 속에서도 숨어드는 뜻밖의 차가움이 그의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기록을 한 장씩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현장 감독관으로 가장한 채 공사 책임자인 지방 수령 이덕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키가 크고 말투가 단정하던 이덕현은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인들과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없이 지나치고 있었다. 관식은 문득 어린 시절, 고향의 노송 아래서 부친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떠올랐다. 백성이란 나라의 피와 살이니 그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근본이다. 부친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머리에 남아 있었고 그 가르침은 지금 그의 온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로 관식은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공사 현장 주변의 초가집 몇 채에는 새들어 살던 기생을 둔 과부들이 있었다. 그들 또한 공사로 인해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관식은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사에 편승하여 터전을 빼앗는 자,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과부들은 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두려움이 묻었지만 동시에 기댈 구멍을 찾은 듯한 결의도 보였다. 조관식은 곧 공사장 주변 술집에 들러 술시중을 드는 기녀 연화를 만났다. 그녀는 초가을부터 목난과도 인연이 비슷하게 이어졌고 공사로 인해 팔려온 노비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은 자이었다. 차가운 눈빛과는 달리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술잔을 들지 못해 고민하는 손짓에서 그의 가슴도 울렸다. 대감께선 어느 쪽이십니까? 공사의 이익인가, 민중의 삶인가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잔잔히 떨리는 목소리의 관식은 숨을 고르고 대답하였다. 나는 백성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잃은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많은 이가 말보다 달팽이처럼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터전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대감께서 사람을 살리는 자라면 저 또한 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초들의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다. 밤이면 관식이 이끄는 이 모임에는 이름 없는 자들, 부들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이들이 모였다. 그리고 목난과 주모 또한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는 백로공사 화첩 속 얼굴들보다 더 절실하고 생생했다. 며칠 뒤, 관식은 도성 서쪽 창고에서 몰래 모인 공문서를 들고 형조로 향했다. 공문에는 공사비의 출처, 땅을 빼앗은 자들의 명단,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이들의 신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자리엔 박진애가 있었다. 관식은 침착하게 그 문서를 펼쳐 보였다. 이 문서는 민초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허위 호적으로 이들을 지워가는 자들이
오늘 이 조정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박진애였소. 박진애의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는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찌 감히 민중 하나의 운명을 뭉뚱그려 조정의 범죄라 하는가. 그러나 관식은 그 작은 목소리를 굳게 눌렀다. 이들은 민초이며 이 조정의 구성원입니다. 조정이 민초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조선은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그날 밤 관식은 사헌부 영수 김희성과 만나기로 했다. 김희성은 그의 노력과 왕명을 공식적으로 합쳐 이를 강력하게 조사할 뜻을 전했다. 이 공사에 개입된 자들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백성을 소멸시키려 한 행위입니다. 이름 없는 이들을 지우는 자는 이름 있는 자도 지울 수 있으니 반드시 중정해야 합니다. 사헌부의 판결이 발표된 다음 날 민초들은 대낮에도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이름을 주장했다. 이 소라는 도성을 흔들었고 조정은 드디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사 책임자 이덕현, 호적 조작에 개입된 지방 수령과 상인들 모두가 조정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날 저녁 관식은 다시 해월주점에 앉아 목난과 연화를 마주보고 있었다. 눈물 어린 얼굴로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름 없는 자들의 삶이 조선의 이름 아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겨울의 첫눈이 다시 내렸고 사직단 주변 돌담길에는 희미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이름을 되찾은 백성들은 들녘으로 나가 노래하듯 밭을 갈았고 관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부친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백성이 곧 땅이니 땅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나 백성들의 삶 위에 핀 작은 새싹 하나만으로도 이미 희망이었음을. 조선이라는 이름은 그 새싹과 함께 다시 땅 위로 자라날 테니. 초가을, 서늘한 공기가 사직단 경내 나무 뿌리 사이로 스며들던 날, 조관식은 궁궐 동쪽 담 너머의 노란 등불이 늘어진 을지단방에 이르렀다. 이곳은 궁녀와 상궁이 몰래 말을 전하던 장소로 알려졌는데 오늘 밤은 목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긴 가을 햇살이 이미 기울고 달은 아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관식은 가볍게 목례하며 다가갔다. 목난은 말없이 작은 나무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은 비단천과 그 속에 숨겨진 작은 은죽간이 둘러싸고 있었다. 관식은 그것을 꺼내보면서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갑고 무게감 있는 감각에 잠시 멈칫하였다. 이 죽간은 기생들이 몰래 기록한 황자의 행적입니다. 그는 이름 없는 은둔자라 각종 문헌엔 남지 않았지만 기득권의 음모를 피해 오직 신하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인물이지요. 목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담대했다. 그의 입술엔 이미 긴장과 결의가 배어 있었고 등불 불빛이 그의 눈가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관식은 숨을 고르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 존재가 확인된다면 왕조의 정통성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내전과도 같은 혼란을 부를 것이며 무수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목난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맺힌 눈시울이 반짝였다. 저 또한 험난한 길임을 압니다. 허나 이름 없는 이들이 존엄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를 쓰십시오. 관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죽간을 품속 깊이 감췄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황자의 복권뿐 아니라 조선이 본래 지녀야 할 근원과 정통을 되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들은 을지담에서 나와 골목을 빠져나왔다. 밤바람이 낙엽을 몰고 와 귀에 속삭이듯 스쳤다. 관식은 어깨를 펴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의 가슴 속엔 묵직한 사명감이 가득했다. 며칠 뒤 도성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한밤중 창덕궁 후원 동쪽에서 무명의 궁녀가 살해되고 그의 손목엔 은죽간이 꽂혀 있었다. 국내는 혼비백산하였고 조정은 즉시 경호대를 파견했다.
그 죽은 궁녀의 품속에서 회수된 죽간 조각은 을지단방에서 황자의 이야기 참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죽간보다 더 놀라운 사실 황자와 조관식이 밀담 중이었다는 암시를 남기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모인가, 계획된 함정인가? 조정 대신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정우는 그의 누런 얼굴을 더욱 창백히 하며 얼음처럼 차갑게 입을 다물었고, 대신 이경호는 관식을 향해 은밀히 물었다. 조대감, 혹시 이 사건이 당신과 관계가 있사옵니까? 관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죽은 이는 기녀가 아니라 살아남은 은둔 황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입니다. 저는 그 죽간을 회수하려던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죽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조정을 흔들었다. 대다수 대신은 충격받아 몸을 떨었고 일부는 은밀히 분노를 감추었다. 허나 관식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죽간을 꺼내 사헌부 영수 김일성에게 손에 넘겼다. 죽간은 조용히 전달되었고 김영수는 잠시 파묻힌 기억들을 꺼내듯 눈을 감았다. 이 싸움은 이제 명백히 밝혀야 할 역사입니다. 황자의 존재는 조선의 역사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관식은 다시 해월주점 목난과 마주 앉았다. 둘의 얼굴엔 긴장감이 아닌 오히려 지친 듯한 평온이 배어 있었다. 목난은 낮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황자의 복귀, 이름 없는 자들의 권리, 그리고 조선의 진정한 정통성. 모두 여기 담겼습니다. 관식은 잔을 채워 목난에게 건넸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목난은 잔을 들어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길, 외롭게 걷지 않겠습니다. 사직단의 초가을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잔은 잔잔히 부딪혔고 그 울림은 긴 밤 하늘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조선의 역사에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이 비밀스럽게 새겨지는 소리였다. 늦가을의 안개가 도성의 담장을 감싸 안을 무렵 조관식은 경복궁 서북쪽 흥선원 뜰에 들어섰다. 햇살은 이미 기울었고 흑빛 한지처럼 부드러운 빛이 오래된 기둥과 나무 그림자를 포근히 감쌌다. 그의 손엔 아직 은죽간의 파편이 든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그 주머니만으로도 조정은 들썩이며 민심은 갈등으로 빚어졌다. 그러나 오늘 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연코 중차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흥선원 안에는 왕이 마련한 연회상이 반짝였다. 조관식은 숨을 죽이고 한 걸음씩 다가갔다. 초저녁 달빛마저 모자란 궁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주목받는 자가 되어 있음을 절감했다. 오늘의 연회엔 대신들과 왕족, 그리고 예전엔 이름 없는 자라 불렸던 은둔 황자의 복권을 지지한 이들이 초청되었다.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무거운 긴장이 깔렸다. 왕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숨겨진 줄로만 알았던 은둔 황자가 이제라도 세상에 나왔노라. 그의 존재는 이 나라의 정통을 규명할 것이니 그 뜻을 받드는 자라 여기 자리하라. 왕의 목소리는 곧 흥선원의 공기마저 떨게 했고 대신들과 관련 귀족의 시선이 일제히 조관식을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어 조관식은 작은 진두지휘를 하듯 천천히 걸어 나와 은죽간 파편이 담긴 주머니를 펼쳤다. 대신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과거 공문서에서 회수한 호적부와 민초들의 증언, 백로공사 화첩과 죽간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펼쳐 보였다. 이 모든 기록은 이름 없는 이들의 존엄과 진정한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나이다. 이들의 이름을 지우고 황자의 존재마저 감춘 것은 권력의 탐욕이었으나 이제는 진실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왕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웅혼한 그의 숨소리가 떠돌았다. 그 모습은 조정의 역사에 마침내 이름 없는 자들이 등단하는 순간이었다. 대신들 사이에는 명멸하는 긴장과 곧 다가올 격변의 조짐이 스며들었다. 연회가 끝난 뒤 왕은 사적으로 조관식을 불렀다.
어조는 낮았지만 권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감의 용기와 결의는 하늘에 뜬이라 여겨도 되겠소. 그러나 이제부터 걸어야 할 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오. 문신들도, 무신도, 심지어 민초의 마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많소이다. 관식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귀에는 묵직한 종소리처럼 백성들의 작은 조각을 맞추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하, 백성 한 사람의 이름이 날아가 서는 기둥이 된다면 저는 그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 뛰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자네가 그 기준이 되게. 조선의 얼굴이 자네로부터 드러나게 하라. 그날 밤 흥선원 바깥 하늘엔 수많은 별이 맑게 빛났다. 조관식은 왕의 연회를 떠난 뒤 서촌의 좁은 골목길을 조심히 걸었다. 달빛 아래엔 다시 한번 목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없이 그에게 작은 편지를 내밀었다. 글자 하나하나엔 함께 걸어온 시간과 결의를 담고 있었다. 조관식은 편지를 아껴 품에 넣고 그녀와 깊이 눈을 맞추었다. 그 눈빛엔 그간의 싸움이 그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공동체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하는 묵직한 진심이 서렸다.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맞닿은 그 순간 흥선원의 마지막 남은 잔향이 함께 울리는 듯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그리하여 이름 없는 자들의 역사는 세상으로 나왔고 진실은 드러났으며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내일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아직도 먼 길이었다. 초겨울의 한기가 도성 골목마다 스며들던 날, 조관식은 사직단 정문 앞에서 묵직한 걸음을 멈췄다. 이미 지키던 사람이 없어진 고요한 돌담엔 흰서리처럼 새벽 이슬이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 옅은 단반이 오래된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오늘은 이 모든 여정의 결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날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으나 그의 마음속엔 맑은 결의가 퍼져 있었다. 조관식은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폐허처럼 방치된 작은 누각의 돌계단에 발을 멈추었다. 이곳은 이름 없는 이들의 추모당이자 공론을 위한 출발점이라 여겨온 장소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상보병 흰 저고리 위에 붉은 리본을 고이 매달았다. 그것은 익힌 자들을 기리는 표시였다. 그 순간 오래된 대문 너머로 목난과 이재호, 송재, 주모, 연하가 하나둘 모여드는 그림이 보였다. 서로의 눈빛엔 슬픔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사전 준비는 이미 끝났고 이제 실천만이 남았다. 조관식은 중심으로 다가가 돌계단에 놓인 작은 단상 위에 올랐다. 바람에 실려오는 사직단 향냄새는 마치 고개를 숙인 수천 명의 목소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이름을 잃고 억울하게 떠난 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이름을 되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히 전해졌으나 잔잔한 힘으로 모두의 숨결을 흔들었다. 한참의 정적 뒤 목난이 전해준 주간의 원본이 관식의 손에서 펼쳐졌다. 은촉으로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햇살과 그림자를 번갈아 받으며 빛바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주간은 누가 주인인지 모를 이름 없는 황자와 이름 없는 이들이 함께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조선의 통치로부터 버림받았으나 살아 숨 쉬어야 할 권리를 가진 이들이었소. 관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연하가 앞에 나서 청얼음같이 떨리는 음성으로 덧붙였다. 저는 장안 박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 주간에 적힌 이름들 중 수많은 백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터전은 공사에 의해 빼앗겼고 이름은 호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그들의 존재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말은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이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가시권에 있던 이재호는 숨을 가다듬고 단상 앞으로 나와 고백했다. 저는 백로공사의 그림 속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백현서와 황자의 실체, 박진애의 음모까지도 본 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어 송제는 오래된 유목을 꺼내며 손으로 만지듯 말했다. 제가 지키던 것은 제자가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이 죽간 속 이름 하나하나가 그 진리의 일부입니다. 주모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술잔처럼 그 단상 아래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저 또한 이름 없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제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밤, 저는 그들의 한숨과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조관식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싸움은 단지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었다. 그날 밤, 사직단은 익힌 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비록 수년 세월 조정과 관료, 권세자들은 이들을 눌러왔으나 지금 조용히 울려 퍼지는 이름은 떨림을 넘어 소망이 되었다. 달빛이 사직단을 비추자 그의 걸음걸음은 촘촘한 역사의 두께를 느끼게 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조정은 공식적으로 주간 기록과 호적부를 복원하고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역사책에 싣기로 결정했다. 백현서와 황자는 공식 직위로 복위되었으며 공로는 거리와 시장, 서당과 사직단에서 계속 이어졌다. 조관식은 매일 아침 사직단을 찾아 이름 없는 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그 자리엔 늘 목난이나 주모, 연화 중 한 사람이 함께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역사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선의 미래는 다시금 이름 없는 자들을 기억하고 존엄을 세우는 일 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그 길은 험했으나 시원한 겨울 바람처럼 깨끗했다. 내 생각.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름 없는 자들의 역사가 곧 우리 모두의 역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결의와 헌신, 그리고 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혹시 다른 관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마음 나누며 이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